안녕하세요. 저는 9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40대입니다. 저에게는 누구보다 소중한 엄마가 계셨습니다. 지금은 함께하지 않으시지만 항상 저에게 사랑을 주셨어요. 저도 엄마를 본받아 아이에게는 무한한 사랑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답니다. 그런 사랑이 잘못된 경우도 있죠. 바로 저희 시댁 식구들입니다. 저는 한 모임에서 우연히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은 진중하고 조용한 성격이었는데 모임이 끝나고 자주 함께 동네로 가다 보니 친해지게 되었답니다. 그러던 중 좋은 감정이 생겨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연애 1년 후 결혼을 다짐하게 되었어요. 남편의 묵직하고 든든한 성격이 저에게는 큰 버팀목이 될 거라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아버지가 안 계셨는데요. 고등학교 시절 아빠가 암에 걸리시게 되면서 투병을 하시다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어떻게든 손을 써보려고 이런저런 치료들을 계속 받으셨지만 결국 전이가 되면서 상황이 나빠지셨고 아빠와 이별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때 당시 엄마와 저는 오랫동안 큰 슬픔을 느꼈었죠. 혼자가 되신 엄마와 평생 함께 있어야 되겠다 다짐을 했었지만 엄마는 오히려 제가 빨리 결혼을 해서 안정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자주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결혼을 한다면 아빠처럼 든든한 사람과 결혼을 하고 싶다 생각했었는데 바로 남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홀로 있는 엄마가 걱정이었지만 남편은 저와 저희 엄마에게 잘하겠다며 자주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 여기 나랑 결혼할 상진 씨야. 상진 씨 인사해. 우리 엄마. 어머님, 안녕하세요. 아유, 반가워요. 우리 운주랑 만나고 있다고? 아시다시피 우리 집 아빠가 돌아가셔서 나랑 둘이서 살고 있어요. 네, 은주 씨에게 들었습니다, 어머니. 같이 있었으면 예비 사이 정말 좋아했을 텐데. 은주, 잘 부탁해요. 엄마, 아빠도 계셨으면 상진 씨 듬직해 하셨을 거야. 상진 씨 정말 좋은 사람이야. 그래, 그런 거 같네. 나는 은주만 좋다고 하면 다 좋아. 그러니까 두 사람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친정에서의 허락은 어렵지 않았지만 문제는 시댁이었어요. 처음 인사를 가고자 약속을 잡으려고 했는데 약속도 피하시고 만나주려고도 하지 않으셨죠. 시댁에선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으셨어요. 홀어머니의 외동딸이라는 이유로 반대를 하셨는데요. 처음에는 남편이 시어머니의 마음을 바꿔보려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결사반대를 하셨었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자 남편은 전적으로 제 편에 서서 시모와의 연을 끊을 정도까지 결혼을 강행했답니다. 처음에는 냉담했던 시어머니께선 나중에는 결국 받아주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이 자신과의 연을 끊겠다고 나오니 어쩔 수 없이 받아주셨죠.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된 후에는 그럭저럭 살았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도 크게 간섭하시진 않으셨죠. 종종 막말을 하시긴 했지만 그때마다 크게 반응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임신을 하게 되었고 저는 출산을 하면서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답니다. 그 이후부터 시모는 제가 남편의 월급으로 사치를 할까 싶어 지출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신경을 쓰셨어요. 예, 은유 엄마야. 너 못 보던 옷이다. 새로 샀니? 네? 아, 이거 은우 아빠가 저번에 잘 어울릴 것 같다며 사줬어요. 아니, 옷이 네가 뭐가 필요해? 밖에 나가서 돈 버는 것도 아니고 그냥 대충 입으면 되지. 이건 얼마니? 얘는 상진이가 사준다고 해도 거절해야지. 그걸 다 받고 있니? 어머니, 이거 얼마 안 하고 거기다가 저도 잘 입고 다녀야죠. 요즘은 후줄근하게 다니면
남편이 돈도 안 주나 욕해요, 사람들이. 아유, 말이나 못하면. 얘, 가지고 있는 옷만 잘 관리해도 후줄근하게 안 보인다. 네가 살림을 대충 하니까 옷이 허름해지는 거지. 시모는 옷이라도 하나 바뀌면 옷을 또 샀다며 요란법석이셨어요. 특히 밖에 나가서 일도 하는 것도 아닌데 새 옷이나 화장품을 사는 것을 이해하지 않으셨죠. 저에게 쓰는 돈은 매우 아까워하셨지만 시댁에 쓰는 돈에 대해서는 굉장히 너그러우셨어요. 오히려 부족하다고 생각도 하셨답니다. 그렇게 결혼 5년이 되었을 때 갑자기 시아버님께서 암에 걸리셨어요. 종합검진을 받으면서 발견하셨는데 거의 초반에 발견이 되어서 조직만 떼어내면 완치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어요. 시아버님이 병원에 계시는 동안 간병인이 필요했는데 저는 당연히 시어머니께서 간병을 하실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시댁에서는 당연히 제가 할 거라 생각을 하셨더라고요. 아빠 내일 모레 병원 입원하는 거 알지? 시간 맞춰서 와라. 올 때 반찬도 몇 가지 해서 들고 오고. 병원밥이 입맛에 안 맞으시다고 하니까 치료 받는 동안에는 직접 반찬하고 밥해서 와야 되겠다. 네? 제가 간병을 하라는 말씀이세요? 제가 어떻게 아버님 병간호를 해요? 어머님이 하시는 거 아니시고요? 예, 늙은 내가 어떻게 병간호를 하니? 너는 집에서 쉬고 있는데 건강한 네가 해야지. 거기다가 네 아빠 암 걸렸을 때 네가 간병해 봤을 거 아니야. 경험도 있으니까 잘하겠지. 아니, 저는 은우도 봐야 되고 거기다가 형님도 계시는데 어머님이랑 형님이랑 저 이렇게 돌아가면서 간병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니면 간병인을 쓰시던지. 간병인? 너는 돈도 안 벌면서 간병인을 고용하자는 거냐? 그게 한두 푼도 아니고. 시아버지 간병 네가 해. 그네는 허약해서 못해. 아주버님과 형님도 있었지만 이상하게 시모는 형님은 어려워하셨어요. 아마 결혼을 할 때 형님 집안이 부유한 집안이었기 때문에 많이 기울이는 결혼을 하셨던 모양이었어요. 저도 명절이나 행사를 제외하고는 거의 형님을 보지 못했었는데 늘 이런 시댁 일에는 저만 참석하는 것도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머님과는 말이 통하지 않았고 저는 남편과 이야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은엄마, 아버지가 아프신데 이거저거 따질 때야? 그러다가 아버지 건강이 나빠지시면 어쩌려고. 어쨌든 지금 쉬고 있는 건 당신밖에 없잖아. 어쩔 수 없는 일이니까 이번에는 좀 넘어가줘. 아니, 왜 어쩔 수가 없어. 아주버님네랑 비용을 나눠서 간병인 고용을 하든지 하면 되지 않아? 거기다가 나만 간병을 하라는 게 말이나 되냐고. 그 돈은 어디 한두 푼이야? 당신이 쉬고 있으니 당신이 그냥 간병하러 가면 되지. 보행도 다 가능하시고 그냥 옆에서 밥만 잘 챙겨주면 되는데 뭐가 힘들어? 힘든 일 아니라고 생각하면 당신도 휴가 내서 같이 해. 그럼 되잖아. 내가 어떻게 휴가를 내서 간병을 해?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이번에는 나도 당신이 간병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만 이야기하자. 처음에는 제 편을 들어주었던 남편도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기 시작했어요. 저의 불만에 대답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간호를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시아버지께서 많이 편찮으신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병간호를 하게 되었답니다. 간병을 할 때 필요한 비용은 모두 남편이 지불했어요. 평소 돈에 대해서 예민하셨던 어머님은 남편이 모든 것을 결제하는데도 별다른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퇴원을 하고 난 후에는 시댁 식구들은 더욱 서로를 애틋하게 생각했어요. 특히나 시모는 앞으로 제가 시부를 모시길 원하면서
합가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얘 은희 엄마야. 우리 너네 집으로 가서 살아야 되겠다. 아빠도 아프시고 건강도 안 좋으신데 며느리가 모셔야지 어쩌겠니? 언제 이사 가면 좋을지 알아보거라. 아니, 합가라니요? 갑자기요? 어머님, 저는 합가 못해요. 아버님 편찮으신 건 알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합가는 아닌 것 같아요. 저희 방도 없고 집도 좁은데 저희 세 식구랑 어머님 아버님까지 다섯이서 방 2개 집에서 어떻게 지내나요? 예, 너네 식구 방 하나 쓰고 나머지 방은 우리가 쓰면 되지 뭐가 문제냐. 우리 집 정리하면 나오는 돈으로 아니면 이사를 가자꾸나. 어머님, 지금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랐고 어머님 댁 처분한다고 해도 집 못 구해요. 거기다가 저희 이사 갈 생각도 없고요. 아니 내가 너한테 시집살이를 시키니 뭐라니. 합가를 해보지도 않고 왜 계속 안 된다고만 해. 일단 해보고 불편하면 나가면 되지. 아니요. 이건 단호하게 말씀드릴게요. 아니면 아주버님 댁으로 가시는 것도 괜찮으시지 않으세요? 거기는 방도 4개니까 거기가 더 편하실 거예요. 거기에 어떻게 들어가니? 그네 불편하게. 그냥 너네 집으로 들어가 살란다. 상진이도 그게 낫겠다고 하니 그렇게 알거라. 알고 봤더니 시모는 이미 남편에게 합가를 하겠다는 의사를 보였고 남편 또한 긍정적으로 대답을 했던 것이었어요. 저에게 아무런 이야기 없이 결정한 것이 너무나 황당했지만 합가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시아버님의 상태는 점점 더 괜찮아졌고 치료 전보다 훨씬 더 건강해지셨어요. 운동도 꾸준히 하시고 몸에 좋다는 온갖 것들을 다 챙겨 드셨기 때문이었죠. 합가는 흐지부지 넘어가게 되었지만 그날 이후로 시댁 식구들은 저를 못마땅하게 생각했답니다. 그렇게 시간이 더 지나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면서 저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아이가 어느 정도 컸기 때문에 직장 생활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죠. 시댁에서는 이 사실을 알고 나서 비아냥거리며 이야기를 했어요. 예, 너는 그렇게 일해서 얼마나 버니? 그냥 집에서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 아니니? 또 직장 다닌다며 옷이며 화장품이며 잔뜩 살 텐데 아까운 줄은 모르고. 어머님, 그래도 어느 정도 벌어요. 거기다가 직장 다니니까 아이도 좋아하고요. 너 직장 다닌다고 해서 상진이 안 챙기면 안 되는 거 알지? 집안일도 네가 다 알아서 해야 된다. 돈 몇 푼 번다고 남편 부려먹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도 나눠서 할 건 나눠서 해야죠. 아니 이것 봐라. 너 우리 애 부려먹으려고 취업한 거니? 난 절대 그 꼴 못 본다. 상진이 부려먹을 거면 당장 일도 그만둬. 시모는 제가 일을 하면서 몇 푼이나 버냐며 비아냥거리실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제가 남편을 집안일로 부려먹을까 노심초사하셨어요. 직장에 다니면서 점점 저는 시댁 식구들에게 지쳐갔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만 데리고 둘이서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싶었는데 제가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건 친정 엄마였어요. 친정 엄마와 아빠는 동네에서도 소문난 인고 부부셨답니다. 아빠의 은퇴가 거의 다가오는 시점에 갑작스레 암이 발병되었고 전이가 되면서 치료를 받으시다가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엄마는 많은 아픔 속에서 딸만은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라고 계셨어요. 거기다가 건강도 나빠지셔서 혹시라도 내가 이혼을 하는 날에는 엄마가 충격을 받으실 수 있겠다 싶어 꿋꿋이 참아내기로 했습니다. 나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엄마였기 때문에 엄마의 바람을 지켜드리고 싶었죠.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암에 걸리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몸이 좋지 않아서 검진을 받았는데 몸 곳곳에 이미 전이가 되어 손쓸 방도가 없을 정도라고 하셨어요. 사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재택으로 일을 돌리고 엄마 병간호를 하기 시작했어요. 재택이지만 월급은 그대로 받았으므로 수입의 변동은 없었지만 어쩐지 남편은 탐탁치 않게 생각을 했습니다. 당신 요즘 너무 어머님한테만 신경 쓰는 거 아니야? 어차피 병원에만 계시고, 거기다가 이제는 손 쓸 수도 없다고 하는데, 그쪽으로만 너무 신경 쓰는 거 아니냐고. 아니,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 당신 아버님 아플 때 기억 안 나? 그때도 나는 하루 종일 병원에서 병간호 했잖아. 그때랑 마찬가지인데 뭐가 불만이야? 거기다가 월급도 그대로 들어오고 당신 저녁밥 차려주고 집안일 하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도록 하고 있잖아. 근데 어떤 게 불만이라서 그렇게 얘기를 해? 아니, 아무리 병원비를 장모님 돈으로 다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소소하게 들어가는 비용들도 있을 거고, 거기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기름은 안 써? 나 참, 당신 돈으로 기름 한 방울도 안 넣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남편은 이상하게 자신의 돈으로 병원비를 내거나 비용을 지불할 것이라 생각했는지 돈에 대해서 예민하게 굴기 시작했어요. 어차피 병원 비용은 엄마가 다 지불을 하고 계시고 간병인도 두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간병을 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신경이 쓸 부분은 없었죠. 다만 얼마 사시지 못하니 그동안만이라도 엄마 곁에서 있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답니다. 이런 제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시댁에서도 주기적으로 전화가 와서 저의 행동을 나무라셨죠. 은우 엄마야, 너 오늘도 엄마 병원에 가니? 너 자꾸 그렇게 병원에 가면 가서 균들 다 옮아 오는 거야. 그건 알고 있어? 우리 상진이 몸도 안 좋은데 네가 자꾸 병원 들락날락 하면서 균이라도 옮겨오면 어쩌려고 그러니? 아무리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아도 그렇지. 사돈도 너무 하시네. 어머님, 그 말은 정말 너무하시네요. 저희 엄마 이제 1년도 안 남으셨어요. 아버님 간병하면서도 저 매일같이 병원에 갔었는데 그때는 은우도 어렸을 때인데 그건 걱정되지 않으셨나 봐요? 예, 그때랑 지금이랑은 다르지. 너 혹시 엄마 병원비도 네가 내니? 아니요. 병원비는 엄마가 다 내고 계세요.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그래도 염치는 있으시네. 네? 어머님, 무슨 말을 그런 식으로 하세요? 자꾸 그렇게 말씀하실 거면 전화하지 마세요. 예, 내가 못할 말을 한 것도 아닌데, 아, 왜 이렇게 예민해? 솔직히 병원비 한두 푼도 아니고, 그거 다 내면 너는 어떻게 살려고 그래? 걱정돼서 한 말이다. 시모는 제 속을 뒤집어 놓기도 했지만 저는 그쪽에 감정을 쏟을 시간조차 없었어요. 엄마의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더 알차게 보내고 싶었답니다. 결국 치료를 받기 어렵다 판단이 되었을 즈음 엄마는 퇴원하셨고 집에서 시간을 보내셨어요. 저도 엄마 집으로 찾아가 낮에는 시간을 보내고 저녁에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죠. 점점 상황이 나빠지면서 엄마는 겨우 죽만 몇 스푼 드실 수 있을 정도가 되었어요. 그나마 잘 드시는 것이 전복죽이라 매번 사다 드렸는데 그날따라 집에서 급히 나오는 바람에 남편 카드를 들고 나왔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남편 카드로 2만 원짜리 전복죽을 결제했답니다. 근데 결제가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셨어요. 너 이럴 줄 알았다.
너 당장 집으로 와. 네? 어머님, 저 지금 못 가요. 그냥 전화로 말씀하세요. 이게 잘못을 하고도 뻔뻔하게. 당장 집으로 오라고. 시몬은 화가 난 목소리로 소리를 쳤고, 저는 영문을 모르는 채 우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댁에 가보니 시몬은 얼굴이 붉어져 씩씩대며 저를 보고 계셨고, 그 옆에는 남편이 있었어요. 무슨 일일까 싶어 말을 해보니 바로 남편의 카드로 죽을 샀던 것이 문제였어요. 야, 너 우리 아들 돈으로 너네 엄마 먹을 거 사고 있니? 아니, 우리 아들 키우는데 뭘 해줬다고? 너네 엄마가 그 카드를 써. 네? 어머님, 고작 2만 원 쓴 거 가지고 지금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고작 2만 원? 너는 2만 원이 고작이니? 이것 봐. 얘 전부터 사치하는 거 같더니만 아주 난리구나. 너 병간호 하면서 절대로 돈 안 쓴다고 호언장담해놓고 이렇게 뒤통수를 치고 다니니? 내가 상진이한테 듣고 얼마나 어이가 없었는지 알아? 당신이 어머님한테 이야기한 거야? 아니, 내가 큰 돈을 쓴 것도 아니고 엄마가 겨우 먹는 전복죽 하나 산 건데 그게 그렇게 아까웠어? 당신이 전에 이야기했잖아. 어머니 간병하면서 쓰는 돈 하나도 없을 거라고. 내 돈 하나도 안 쓴다고 했으면서 이건 뭔데? 뭐? 아, 참나. 남도 이렇게는 안 해. 예, 네가 번 돈도 아닌데 당연하게 쓰는 건 말이 되고? 됐고, 당장 너네 엄마한테 가서 돈 모두 받아와. 이날 이후 저는 남편과의 냉전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시모도 시모지만 무엇보다 내 편이 되어야 하는 남편이 이런 식으로 나올 줄이야 생각조차 못했었죠. 그동안 돈에 대해서 매우 예민하게 말을 하긴 했지만 고작 2만 원으로 이런 태도를 보인다는 게 저는 화가 났습니다. 나중에 남편과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더 이상은 버티지 못하겠다 생각을 했어요. 여보, 그래. 내가 당신 돈 하나도 안 쓴다고 했으니까 그럴 수 있어. 근데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도 잘해줬는데 겨우 2만 원짜리 죽도 못 사드리는 거야? 당신 고작 2만 원이라고 했어? 이게 2만 원이 될지 2천만 원이 될지 어떻게 알아? 이걸 시작으로 앞으로 더 쓸 수도 있는 거고. 도대체 당신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산 거야? 장모님이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굳이 이런 걸로 재고 따져야 되겠어? 나는 시아버님 병간호도 다 했잖아. 그때는 당신이 병원 비용도 모두 지불한 거 아니야? 그때 내가 당신한테 왜 그렇게 쓰냐고 한 번이라도 이야기한 적 있어? 난 내 아빠고 장모님은 내 엄마가 아닌데 왜 내가 돈을 내야 하는 건데? 남편의 말에 저는 정이 떨어졌어요. 그간 살았던 세월 동안에도 남편은 시댁이라면 아끼지 않았지만 친정에는 그 흔한 과일도 한번 사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거기다 2만 원짜리 죽 산 걸 이렇게나 아까워한다는 것이 너무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답니다. 남편과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남편 역시 저와는 더 살고 싶지 않다며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후 아이는 제가 데리고 오게 되었어요. 시모는 동네방네 친정아빠가 암으로 죽었다고 해서 받아주기 싫었는데 친정엄마도 암에 걸렸다며 지금이라도 내쫓길 잘했다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심지어 아이 양육에 대해서도 결사 반대를 하셨는데 그 이유가 제 피가 섞여 있기 때문이라고도 하셨죠. 저는 이런 시모의 태도에 질렸고 방관하는 시댁 식구들의 모습에 질려버렸습니다. 엄마에게는 어쩔 수 없이 사실을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엄마,
사실 나 이혼했어. 전부터 말하려고 했는데 다 마무리되고 말하게 되었네. 잘 살고 싶었는데 잘 안 되더라고. 이혼했다고? 아니, 어떻게 하다가. 아휴, 네가 얼마나 속이 말이 아니었겠어. 엄마도 아픈데 다 엄마 때문이야. 아니야, 엄마. 오히려 잘한 선택인 것 같아. 예전부터 맞지 않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견디다 보면 좋은 날이 올 거라 생각을 했었어. 근데 오지 않더라고. 그래. 지금은 마음이 좀 괜찮아? 지금은 훨씬 마음이 편하네. 그때는 하루하루 버티는 게 고역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엄마랑 계속 같이 있을 수 있으니 더 좋아. 처음에는 깜짝 놀라셨지만 그래도 제 선택에 손을 들어주셨죠. 저는 엄마 병간호에 더 집중을 하기 위해서 일도 그만두고 간병을 시작했어요. 1년의 시한부라고 처음에 들었던 것과는 다르게 엄마는 1년 동안 잘 버티셨습니다. 더 나아질 수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확인을 할 때마다 상황은 조금씩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엄마의 상태가 나빠지게 되면서 더 이상 집에서 생활을 할 수 없게 되었어요. 마지막 치료를 위해서 엄마는 다시 병원으로 입원을 하게 되었어요. 입원을 하면서 병원에서는 입원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셨죠. 한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하셨던 엄마를 보며 이별을 준비하고 있던 어느 순간 갑자기 마치 아프지 않으셨던 것처럼 깨어나셨어요. 엄마는 저에게 입원할 때 가지고 온 가방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거기에서 통장 하나를 꺼내시고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확인을 해보니 평생을 일하지 않고서도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이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이 돈이 여기에 있다는 거야? 아니, 어떻게 된 일이야? 은주야, 이거 이제 네 돈이야. 엄마는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유언장도 다 써놨으니 나중에 확인하고, 이건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재산이랑 보험금으로 만든 돈이야. 처음에 아빠가 돌아가시고 남긴 돈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했는데 그냥 내가 생활하면서 쓸 수는 없더라고. 좋은 기회로 투자를 하게 되었고 그 수익으로 다시 투자를 하고 또 해서 이렇게 만들 수 있었어. 거기다가 암 걸리면서 받았던 보험금이며 내가 너네 외할머니 돌아가시면서 남기신 재산까지 다 처분을 한 돈이란다. 부동산은 그냥 남겨둬야 할까 싶었는데 조금씩 처분을 했어. 아직 미처 처분하지 못한 건 너한테 상속을 해줄게. 엄마, 왜 그랬어? 아빠가 남긴 건 엄마 몫인데 그냥 쓰시지 그랬어. 엄마 그러면 돈 있는데도 지금까지 평생 일하면서 생활을 한 거야? 은주야, 엄마는 네가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어. 사실 이혼을 했다고 하길래 마음이 많이 아팠는데 네 얼굴을 보니 지금이 더 편안한 것 같다. 그래서 엄마는 마음 놓고 눈 감을 수 있을 것 같아. 나도 처음에는 그냥 생활비로 쓸까 생각도 했었지. 근데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자기 몫까지 널 든든하게 지켜주라고 했거든. 그래서 너를 위해서 남겨둔 거야. 엄마가 끝까지 네 곁에 있어주고 싶었는데 못해줘서 너무 미안해. 다른 건 몰라도 너랑 은우 생활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다면 그걸로 엄마는 이 짐을 덜고 싶었어. 엄마는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저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어요. 그런 엄마의 노력을 알기 때문에 저는 엄마의 바람을 지켜드리고 싶었죠.
엄마는 통장과 서류들을 주셨어요. 천문학적인 금액을 상속받았다는 것에 놀라기도 했지만 정말 엄마와의 이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제가 상속을 받았다는 것은 엄마의 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들이 제 명의로 바뀌면서 시댁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 이후 시댁 식구들은 저에게 연락을 해와 어이없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얘, 너네 엄마한테 재산 상속 받았다며? 너 그거 우리 아들이랑 나눠야 하는 거 아니니? 네? 아니, 그걸 왜 남편이랑 나누나요? 결혼을 유지하고 있어도 말도 안 되는데, 저흰 이미 이혼도 했고, 남인데요. 너네 결혼 생활하면서 진정으로 흘러간 돈이 있는 거 아니니? 그게 아니고서야 홀로 사는 너네 엄마가 어떻게 큰 돈을 벌어? 어디서 어떻게 아신 건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 저는 당신이랑 얘기할 건 없을 것 같네요. 뭐? 너 재산 상속 받는다는 거 다 알고 있었지? 그래서 일부러 우리한테 정 떨어지라고 한 거 아니야? 이거 다 계산하고 한 일 아니냐고? 저기요, 아줌마. 고작 2만 원에 정 떨어지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다가 친정의 돈이 흘러 들어가요? 세상에 2만 원 가지고도 그 난리를 피웠는데 어떻게 돈이 흘러갈 수나 있겠어요? 당신 목소리 듣는 것도 고역이니까 다신 전화하지 마세요. 그만 끊겠습니다. 시모는 제가 전화를 받지 않자 문자로 폭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돈은 원래 우리 아들 돈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결혼한 지 10년인데 재산도 반으로 나눠서 분할해 이혼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얼토당토하지 않은 말을 했죠. 심지어 상속받을 재산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겼기 때문에 사기죄로 고소한다는 소리까지 했답니다. 모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대응하지 않았어요. 제가 더 화가 나는 건 전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아이 문제로 연락을 해왔던 전 남편은 결국 상속 때문에 전화를 한 것이었어요. 은엄마, 장모님께 상속 받았다며? 당신 이거 알고 있었어? 아니, 장모님은 그런 걸 나한테는 말도 안 해주시고. 병원 어디라고 했지? 장모님 얼굴 좀 뵈야 되겠네. 장모님? 무슨 장모님이야? 이혼한 마당에. 그리고 당신이 우리 엄마를 왜 봐? 거기다가 상속을 받든 말든 그건 당신이 상관할 바가 아닌 것 같은데? 헛소리 그만하고 아이 문제로 전화했으면 그것만 이야기해. 당신 예민해졌네. 어쨌든 당신이랑 10년 결혼 생활했는데 아무리 이혼했다고 하더라도 그건 분할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그 엄마의 그 아들이 맞네. 어디 가서 상속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전화해 줄래? 우리 남남이고 이걸 당신이랑 나눠야 할 의무는 없어. 자꾸 이런 식으로 전화하면 더 이상 당신 전화도 받지 않을 거니까 그렇게 알아. 전 남편은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전화를 해왔지만 저는 대응하지 않았어요. 제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자 남편은 오히려 안달이 났는지 엄마 병원을 오겠다느니 아이들이랑 같이 저녁을 먹자고 하는 둥 속보이는 말을 하기 시작했죠. 이런 남편의 태도에 저는 황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후로도 저는 냉정하게 대했고 남편과 시모는 포기를 한 듯 보였습니다. 상속을 받고 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는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정신을 차릴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며 저와 은우의 행복을 빌어주시며 떠나셨답니다. 슬픔 속에 저는 장례를 치렀어요. 평소에 살고 있던 동네에서는 교류를 하고 있던 사람들이 없었는데 장례날에 동네 사람들이 여러 분 찾아오셨더라고요.
어떻게 오셨을까 생각이 들던 찰나에 장례식장으로 찾아온 동네 사람들로부터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에휴, 은우 엄마, 힘내. 우리는 다 은우 엄마 편이야. 저번에 전 남편 어머니가 황당한 얘기를 하더라고. 네? 어머니가 무슨 얘기 하셨는데요? 아니, 은우 엄마 상속을 받았는데, 그걸 나눠야 되는데, 안 나눠줬다면서 원래 상속받을 재산이 많은데, 그걸 숨겼다고 얼마나 얘기를 하던지. 너무 황당하더라.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며느리가 속였네 어쨌네 하면서 얘기를 했던 모양이야. 처음에는 우리도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엄마 말이 어찌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던지. 아무튼 그런 말 할 때마다 엄청 따졌지. 그런 일이 있었군요. 저는 몰랐어요. 아이고, 거기 아버지 아플 때 은우 엄마가 매일 가서 간병했잖아. 거기다가 그 엄마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놀러나 다니고 고생은 은우 엄마가 다 했지 뭐. 그거 동네 사람들 다 알고 있어.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 그래. 엄마가 그래도 은우 엄마 편하게 살라고 도와주셨네. 장례식에 오신 동네 사람들은 그동안의 고생을 알아주시고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이전부터 제가 고생하며 시댁일을 하는 걸 알고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시모가 가끔씩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마다 이야기해주고 싶어도 남의 가정에 끼어드는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하지 못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혼 소식을 듣고 나서 잘 벗어났다 싶었는데 상속 얘기를 들으니 그 시모 속 좀 쓰리겠다 생각하셨대요. 그러면서 저에게 그동안에 힘들었던 상황들에 대해서 위로도 해주시면서 끝까지 장례에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다른 형제들이 없었기 때문에 저 혼자 장례를 진행해야 했는데 동네 분들이 도와주셔서 수월하게 장례를 진행해 볼 수 있었어요. 장례가 끝이 나고 저는 내 편이었을 것 같았던 시댁 식구들에게는 전혀 느낄 수 없었던 감정을 얼굴만 알고 있었던 동네 사람들에게서 느끼다 보니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동네에서 인맥으로 작은 가게를 운영하던 시부는 이후에 소문이 나게 되면서 결국 가게를 접어야 할 정도로 손님이 확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남편은 계속해서 상속받은 재산을 나눠달라는 연락을 하지만 저는 남편의 이야기에 반응하지 않고 있어요. 혹시라도 저에게 소송을 할까 싶어서 알아보니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분할을 하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특히나 남편과 이혼을 한 상황에서 상속을 받았고 재산 기여도에 아무런 지분이 없기 때문에 나눠줄 필요 없다는 답변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엄마가 남겨주신 재산으로 아이와 편안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가끔씩 엄마가 생각이 날 때면 잠들어 계시는 곳으로 찾아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곤 한답니다. 아이도 이혼을 하고 나서 그전보다 훨씬 편안해지고 저 역시 생활에 스트레스 없이 잘 지내고 있어요. 엄마는 끝까지 저와 함께하지 못했다는 점을 너무나 미안해 하셨지만 엄마가 이렇게 재산을 남겨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힘들게 살았을지도 모르겠다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살 수 있는 건 모두 엄마와 아빠 덕분이라고 생각한답니다. 저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에 사는 40대 여자입니다. 제가 겪은 일로부터는 시간이 꽤나 지났지만 저도 제 이야기를 한번 써보려고 해요. 저는 20대 중반 어린 나이에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선을 보고 만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격도 맞고 생활 환경도 비슷하여 선택한 결정이었죠. 아래로 줄줄이 동생들이 딸려 있었기 때문에
엄마 아빠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선택한 것도 있었죠. 이렇게 이른 나이에 시집을 온 저는 3년만 같이 살면 분가를 시켜준다는 말에 시부모님과 같이 살게 되었어요. 처음엔 제 부모님처럼 잘해주셨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시댁은 예전부터 자영업을 하셨기 때문에 점포를 운영하고 계셨죠. 결혼 전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고 엄마 아빠를 도와 가게에서 같이 일하면 어떻겠냐고 해서 처음엔 내키지 않았어요. 하지만 계속되는 남편 설득에 결국 회사를 그만두고 어머님 아버님을 도와 점포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적성에 맞진 않았지만 남편과 시부모님은 어차피 우리께 될 거니까 조금만 참고 열심히 해라 였죠. 남편도 같이 하는 일이었기에 하게 되었어요. 그것이 저의 발등을 찍을 일이라는 것을 모른 채로 말이죠. 그렇게 시부모님 가게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남편의 활동적인 모습이 너무 좋았지만 결혼을 하고 보니 완전 마마보이 그 자체였죠. 남편네 집이 자영업을 꽤 크게 하였기 때문에 외동인 남편 명의로 재산이 많이 되어 있다곤 했지만 마마보이인 남편은 어머님 말이 아니고서야 본인 돈을 쓸 수 없었죠. 시부모님만을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형제가 많아 약간 독립적인 성향을 가진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애미야, 왜 계산이 안 맞는 거니? 어제 정산 안 하고 갔어? 이러면 안 된다니까. 좀 꼼꼼하게 해라. 할머니를 하려면. 아, 어머니, 어제 마감은 그이가 했어요. 아마 그이가 안 하고 왔나 봐요. 지금 제가 다시 해볼게요. 이리 주세요. 아니, 넌 왜 네 남편한테 뒤집어 씌우냐? 네가 했든 남편이 했든 죄송하다 한마디면 될 것을 가지고 토를 달아 달기를. 네? 아니, 당연히 제가 안 했으니까 안 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재민 씨가 좀 꼼꼼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고요. 아이고, 웃긴다, 너 참. 서방 잡아먹겠다, 아주. 남자는 좀 화통하고 털털하면 되지. 꼼꼼까지 바라길. 아주 욕심도 많다. 어머니의 말이 너무 모순적이었죠. 제가 잘못하면 안 되고 남편은 잘못을 해도 된다니 이런 문제부터 시작하여 임금 문제까지 점점 불만이 쌓여갔어요. 항상 남들은 1원 한 장 틀리지 않게 정산을 해주셨지만 늘 저에겐 얼렁뚱땅 정산을 해주셨어요. 이런 것들이 쌓여 저는 점포에서 일을 하기 싫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머님께 말을 했죠. 더 이상은 할 수 없었기 때문에요. 생활비를 한번 타려고 하면 어머님에게 어떤 연유로 돈을 쓴다고 허락을 받고 돈을 써야 했어요. 정말 숨이 막혔습니다. 어머님, 저 그냥 다시 회사 나갈까 봐요. 아무래도 저랑 점포는 안 맞는 것 같고요. 오히려 회사 생활이 맞는 것 같아요. 아니, 왜 그러냐? 나 때문이냐? 아들 하나 있는 거 나중에 다 너 거가 될 건데 미리미리 알아두면 좋지. 내가 괜히 그러냐? 그건 그때 나중에 할게요. 항상 월급도 일한 시간이랑 안 맞는 것 같고 이게 지속되면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래요. 아니, 어차피 다 우리 돈인데 그게 그렇게도 억울하냐? 나도 참 너한테 섭섭하다. 가족이면 좀 손해도 보면서 하는 거지. 어찌 그렇게 또박또박 다 받아내려고 해? 나 원참. 애초에 욕심 많은 건 알았는데 너 참 너무하다. 딸이었어도 이럴 테냐? 그건 다른 문제죠. 생활비 문제도 그렇고 일을 냈으면 당연히 통장에 돈이 꽂혀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요? 전 대가는 확실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재민 씨도 본인이 얼마 받는지도 잘 모르는 것 같고 이게 반복이 된다면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머님은 말도 안 되는 걸로 꼬투리를 잡으셨어요.
그리고 임금 문제는 어차피 너희 점포가 될 건데 뭐가 문제냐라는 식이었죠. 하지만 저 혼자만 갖는 불만이었어요. 바보 같은 남편은 본인의 월급이 제대로 얼마인지도 모른 채 일을 하였기 때문이었죠. 이런 부분에서 남편은 제 힘이 되어주지 않았어요. 그저 늙은 엄마 평생 일하느라 힘드셨다. 네가 좀 도와줘라 였죠. 너도 참 그렇다. 아니, 우리 엄마가 나중에 재산이나 이런 거 다 누구 주겠어? 다 내 거 아니야, 그럼. 그냥 좀 사바사바 하면서 엄마 비위도 맞추고 그래야 엄마가 그런 거 다 줄 맛이 나지. 너처럼 또박또박 말대꾸하면 주려던 것도 안 주겠다, 안 그래? 아니, 내가 많은 걸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건 나중 문제지. 일한 금액은 정확히 계산해서 줘야지. 가족이라고 그런 게 어딨어? 아, 따지지 좀 마라, 진짜. 너 내가 장모한테도 이런다고 생각하면 안 섭섭하겠어? 나도 마찬가지야. 우리 엄마한테 하는 거 보면 섭섭해. 뭐? 거기서 그 말이 왜 나와? 솔직히 자기 여기서 뭐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일했다면서 자기 명의로 재산이 있으면 뭐해? 어머님이 꼭 움켜쥐고 있는 것을 생활비 한번 타려면 뭐든지 다 어머님 아버님 통해야만 돈이 나오고 난 이런 생활 숨 막혀. 모든 돈 문제는 시부모님께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도 답답했어요. 결혼을 했다면 경제적 독립을 해야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얘기 좀 하려고 하면 남편도 마찬가지로 저를 또박또박 따지는 깐깐한 여자로 몰고 갔습니다. 이런 게 지속되다 보니 정말 내가 잘못된 건가? 내가 좀 너무 따지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더군요. 점점 이 점포에서 일하는 게 익숙해져 갔어요. 시댁은 여러 매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머님, 아버님 또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 그렇게 어느 정도 시댁 일에 적응이 되었을 때 저는 임신을 하였어요. 임신을 하고 당연히 조금은 쉬어가면서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시어머니 생각은 달랐죠. 어머니, 저 임신했어요. 이제 어머니도 할머니가 되신대요. 축하드려요. 6주 정도 됐는데 아직은 안정이 많이 필요하대요. 어머, 축하한다. 나도 우리 재민이 가졌을 때가 생각나는구나. 아주 그때 배불러서 일하느라 힘들었는데. 아, 힘드셨겠어요. 그래서 말인데 저는 근무 시간 좀 조절하려고 해요. 아무래도 서 있는 일이 많다 보니 아기한테 무리도 갈 것 같고요. 뭔 소리냐? 임신해도 똑같지? 오히려 많이 서 있고 움직여야 애도 빨리 나오고 얼마나 편한데? 내가 만삭 때까지 일한 결과 재민이를 얼마나 빨리 낳았다고. 걱정 말아라. 여기서 충분히 애 가져도 일할만 하니까 알겠지? 그러니까 조절은 말아라. 어머니의 말이 너무 섭섭하게 다가왔어요. 임신한 며느리를 똑같이 부려먹겠다는 마음을 알고 나니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오히려 전 임신을 했다고 하면 쉬엄쉬엄 하라고 말을 해주실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제 생각과는 정반대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전 제가 뱃속의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어머니께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님은 길길이 날뛰었고요. 본인도 그렇게 일을 해왔으니 저도 똑같이 일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었죠. 너무한데 생각이 들었지만 제 편은 없었어요. 아니요, 어머니. 회사에서도 임신하면 휴가를 받는 판국에 저 이렇게는 일 못해요. 컨디션도 안 좋고 조금은 쉬면서 할래요. 아니, 임신했다고 유세 떠냐? 임신하고도 3교대 근무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다 정신력 문제야, 알아? 정신력이라뇨.
어머님, 제가 남의 가진 것도 아니고 어머님 손주를 가졌는데 어쩜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으세요? 내가 틀린 말 했냐? 요즘 애들은 하여간 뭐만 하면 실공니. 그래서야 이 가게를 어떻게 너를 믿고 넘기냐? 못 들은 걸로 하마. 어머니, 엄연한 노동력 착취라고 생각 안 하세요?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참고 있는 게 한두 개가 아니라고요. 너 말 한 번 잘했다. 뭐 착취해? 참나. 아니 그럼 공짜로 내 재산을 다 얻으려고 했어? 노력한 만큼 받는 거야 알아? 너네가 이 재산 다 어떻게 모았다고 생각하니? 너처럼 실컷 다시고 모으면 모을 수 있었겠어? 열심히 해야 내게 되는 거라고. 어머님은 말이 안 통하셨어요. 무조건 근무 시간을 다 채워라였죠. 너무 서러웠습니다. 현대판 노예도 아니고 이게 뭔가요? 전 남편에게 말을 했지만 여전히 남편은 남의 편이었죠. 남편은 본인은 힘이 없으니 엄마 말을 들어라였습니다. 그래야 콩고물이 떨어진다고 말이죠. 너무 어리석어 보였어요. 본인이 노력해서 가정을 일궈 독립할 생각은 안 하고 그저 나중에 시부모님 재산을 물려받을 생각에 현재에 너무 안주하고 있다는 사실이 절 화나게 했죠. 전 아이를 가진 만큼 달라져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어머님은 월급도 제대로 안 주시면서 일을 당당하게 시키셔? 임신해도 만삭 때까지 무조건 하래. 어떻게 생각해? 내가 힘이 있냐? 뭐 엄마 말이 그런다면 그렇게 해야지 안 그래? 그래도 요새 만삭이어도 일하는 사람은 하더라. 당신 진짜 어머님이랑 똑같구나? 아니면 당신도 어려서부터 가스라이팅 당한 거야? 자기 졸업하자마자 일했다며. 그래서 세뇌 당한 거 아니야? 보면 월급도 제대로 못 받고 있는데 이게 정상이냐고. 그래도 우리가 독립할 수 있게 월급은 제대로 줘야지. 애 낳아도 이럴래? 애 낳아도 계속 시부모님한테 의지하면서 살 거야? 당신 이제 아빠 된다는데 정신 차려. 애가 뭘 보고 배우겠어? 지금 나 가르쳐?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아무도 우리 엄마 아빠한테 불만 안 가져. 꼭 너 하나만 그러더라. 내가 괜찮다는데 지금 네가 나한테 따지면 뭐 어쩔 건데. 사람 피곤하게 하지 마라 진짜. 정 떨어지니까 알겠어? 에휴. 지금이라도 지금 자기 앞으로 되어 있는 건물이며 땅이며 문서 달라고 해. 어차피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잖아. 아기 태어나면 독립하자. 뭐라도 하면 먹고 살 수 있어, 어? 나 정말 숨 막혀. 매일 일은 일대로 하고 눈치 보면서 돈 타고 이게 뭐야? 사람 사는 거야? 그런 말 마. 엄마가 알아서 더 불려주시겠지. 네가 우리 엄마 수완을 몰라서 그래.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남편의 말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어요. 당장이라도 뛰쳐나오고 싶었지만 뱃속의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바람에 참았습니다. 그리고 전 정말 만삭이 될 때까지 코피 터져가며 일을 했어요. 시어머니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저에게 일을 시키셨고요.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아이는 건강하게 태어나 주었어요. 아이가 태어나고 조리원 10일이 저에게 가장 큰 휴가였습니다. 그마저도 시어머니는 3박 4일이면 몸조리는 끝난다고 하였지만 우기고 우겨서 10일을 예약했죠. 그렇게 아이를 안고 조리원을 퇴소하던 날, 전 역시나 어머님 호출로 가게에 나가봐야 했어요. 핏덩이를 등에 업고 말이죠. 어머님은 이것이 당연하다고 했어요. 그래, 몸조리는 다 했냐? 너도 참 너다. 우리 때는 하루 이틀만 몸 풀고 바로 나가서 일했는데
요즘 애들은 정신력이 글렀어. 네? 어머니, 저 너무 지치네요. 오늘도 힘들게 나온 거예요. 자꾸 그런 정신력 운운하지 마세요. 제 친구들은 조리원에 보통 2주는 있어요. 누가 조리원 퇴소하자마자 아기 둘러엎고 일을 나오나요? 옛날이랑은 너무 달라요, 어머니. 아이고, 그래. 너 잘났다. 됐고, 밀린 일에 산더미다. 너 없는 동안 직원을 쓸 수도 없고, 아주 내가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 창고에 가면 재고 쌓였으니까 재고 좀 파악하고 진열 좀 해놔. 애는 죽어라. 먼지 들어가면 안 되니까 내가 업고 있을게. 아이고, 참나. 제가 없는 동안 제 일을 쌓아놨다고 하신 어머님을 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이젠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이 집은 며느리를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현대판 노예가 필요한 거였구나. 월급도 떼먹고 아이 낳아도 바로바로 부릴 인력이 필요했구나라고 말이죠. 오히려 아이를 낳고 나니 우울증이 겹쳐 저는 더욱더 어두워졌습니다. 그나마 저녁에 일을 끝내고 와서 아이를 재우는 시간만이 유일한 저의 힐링 시간이었네요. 남편조차도 제 편이 아니었으니까요. 매일 시부모 눈치만 보는 남편. 하지만 엄마는 강하다고 했던가요? 아이를 낳으니 이 아이만큼은 정말 제대로 모든 걸 누리고 살게 하고 싶었어요. 그때부터 악착같이 일했죠. 그리고 아이가 커가는 모습을 보며 스스로 위안을 삼았습니다. 아이가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는 무슨 일이 있어도 다 해주고 살았어요. 그렇게 모든 삶의 의미를 아이로 초점을 두고 살고 있을 무렵 저에게 또 다른 상처가 다가오고 있었죠. 원래도 남의 편이었던 남편이 이제는 외박과 도박을 일삼는 것이 아니겠어요? 총체적 난국이었죠. 내가 이런 남자를 믿고 살아야 되는지 이젠 의심조차 들었습니다. 뭐 하나 믿고 의지할 데가 없는 기분이랄까요? 여보, 어제 어디서 자고 들어온 거야? 혹시 어제도 하우스 갔었어? 당신 진짜 미친 거 아니야?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이제 아기 아빠인데 정신 차려야지. 언제 독립할래? 아무리 어머님 아버님이 물려주실 재산이 있다고 하지만 자기도 자기 앞가림은 똑바로 해야 할 거 아니야. 내 말이 틀려? 당신 활동적인 모습이 좋아서 결혼했는데 진짜 내가 당신이란 남자 뭘 믿고 결혼했는지 모르겠다. 뭐가? 알아서 엄마랑 아빠가 돈 모아주실 건데 뭐가 문제야? 그리고 남자가 좀 밖에 나가서 게임도 할 수 있는 거지. 넌 꼭 별거 아닌 문제를 심각하게 몰고 가는 경향이 있더라. 질린다 질려. 애 낳고 바가지가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아. 알아? 바가지라고 했어? 내 말이 틀리냐고. 어머님 앞에선 찍소리도 못하면서 나한테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 나 당신 와이프야. 네가 돈 모아주냐? 우리 엄마가 돈 모아주는 거지? 나한테 스트레스 풀지 마. 병원 가보라고. 너 정신 문제야 그거. 남편은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항상 제가 문제라는 식이요. 생각해보면 시집 올 때부터 잘못됐다는 생각부터 들었죠. 전 하루하루 낙이 없었어요. 그나마 정말 애 하나 곱게 자라는 것을 보는 마음으로 살았어요. 친정에 가서 하소연도 하고 친구들을 만나 실컷 수다를 떨면서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싶었지만 365일 시댁 점포일을 해야 했기에 실수조차 없었어요. 하지만 그런 저를 시어머니는 못마땅해 했습니다. 제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시어머니는 저를 더 부려먹을 생각만 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하는 것이라며 저에게 당연히 일을 해야 한다며 다그치셨죠. 정말 이혼하고 싶었습니다. 그놈의 애가 뭐길래 이혼하는 게 쉽지 않던지 지금 생각하면
조금 답답한 생각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도 언젠간 남편도 내 고생과 마음을 알아줄 거라 생각하며 버텼어요. 그리고 아들이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사는 모습을 보며 위안을 삼았고요. 예, 내일은 거래처 가서 대금 결제 좀 해오너라. 물건을 띄웠으면 빨리빨리 입금을 해야지. 나 원참. 내일 갔다 오거라. 네, 거래처만 들리면 되죠? 그냥 오늘 다녀올게요. 용희 아빠 차 안 쓰니까 그거 타고 얼른 갔다 오죠 뭐. 그렇게 시어머니 심부름을 하려고 남편의 차를 타고 거래처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남편의 차를 타보니 못 보던 방향제며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려니 하고 차를 한참 타고 가던 중 조수석 아래쪽에 반짝반짝거리는 걸 발견하게 되었어요. 급히 차를 세우고 이게 뭐지 하고 주워보니 웬 여성의 귀걸이였네요. 생전 귀걸이를 안 하기도 하고 왜 여기에 떨어져 있나 싶기도 하여 주워서 주머니에 넣었죠. 그때까진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하였어요. 거의 붙어서 일을 하기도 하고 대부분 친구들도 누군지 다 알기 때문에 남편의 행동들은 의심 가는 게 전혀 없었거든요. 그렇게 거래처에 도착을 하게 되었고 대금 결제를 하려고 들어갔죠. 결제를 하고 나가려는 순간 거기 직원이 저에게 한마디 했어요. 그 말이 저에겐 큰 의심으로 다가왔습니다. 사모님, 오셨네요. 주말에 사장님이랑은 데이트 잘 하셨어요? 사장님이 급하게 가길래 어디 좋은 데 가시나 했는데. 네? 데이트요? 주말에 우리 그 일을 만났어요? 어디서요? 데이트 갔긴 했는데 거기가 어디였더라? 신촌 쪽에서 봤잖아요. 거기서 사장님 뵈서 반가웠는데 사모님도 같이 오셨다길래 인사드리려 하다가 급하게 가시길래요. 직원의 말을 들어보니 남편은 주말에 신촌 쪽에서 저와 데이트를 한다며 후다닥 갔다고 하였죠. 그 말을 듣고 나니 한 번 시작된 의심은 멈출 수 없었어요. 설마 아니겠지. 도박과 외박은 일삼았어도 간이 콩할 만한 사람이었기에 무언가를 주체적으로 하진 않았겠거니라고 생각한 제 탓이 컸던 걸까요? 너무 남편을 믿은 걸까요? 그날 전 집에 와 남편을 추궁하였어요. 오늘 거래처 갔었는데 대수 씨가 그러더라? 자기 주말에 신촌에서 봤다고. 나랑 있었다고 했다며? 왜 그랬어? 뭐? 그냥 뭐. 갑자기 왜 오셨냐고 하니까 자기 말이 나와버렸지 뭐. 그냥 진수랑 그날 게임방 갔었거든. 근데 거기 직원한테 게임방 다닌다고 할 수 있냐? 그래도 사장님 하는 사람 앞에서. 그래서 뭐라고 했어? 아니라고 했어? 그래서 나한테 지금 따지는 거야? 아니, 따지는 건 아니고 물어보는 거지. 혹시나 해서 자기가 신촌까지 갈 일이 뭐가 있나 싶기도 하고. 어쨌든 알겠어. 너 의심 같은 거 하지 마라. 매력 떨어진다. 가뜩이나 없는 매력 의심하기 시작하면 정도 떨어지니까 알겠어? 뭐? 바람 피운 놈이 성낸다더니? 웬 오바야? 그리고 이 귀걸이는 뭐야? 당신 차 조수석에 떨어져 있던 건데 웬 귀걸이야? 그게 뭐지? 모르겠는데. 네 거 아니야? 난 모르지. 내 차 조수석에 너 말고 앉을 사람이 누가 있다고? 너무 당당한 남편의 말에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전 개의치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조금 더 의심했어야 했지만 남편이 그럴 리가 없다고 당연히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나의 지나가는 에피소드겠거니 하고 생각을 하고 저는 반복되는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점포에서 야근을 하는 날이었어요.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 돌아가며 야근을 하는데 그날은 제가 야근을 하는 날이었어요. 남아있던 재고 조사도 할 겸 물건들도 좀 정리도 하고 그렇게 쉬엄쉬엄 야근을 하였죠. 그러다 저도 모르게 깜빡 잠이 들었어요. 한참 잠을 자고 있는데 가게에 들어오는 인기척 소리에 놀라 잠이 깼어요. 그리고 조금은 두려운 마음에 몸을 숨겨 그 일행들을 보고 있는데 저희 가게에 오래된 직원들이었어요. 얼큰하게 취해 잠시 뭘 가지러 들어온 거였고요. 그러려니 했지만 그들의 대화를 엿듣게 된 순간 40살 내 인생에 천지개벽할 대박이 터졌습니다. 참 사모님도 안타깝긴 하지. 어렸을 때부터 시집와서 내가 보기엔 임금도 제대로 못 받고 일하는 것 같더라고. 짠돌이 영감이랑 할머니가 어디 남한테 돈 줄 위인이냐? 그저 며느리랍시고 부려만 먹는 거지. 그렇다고 남편 놈이 제대로 된 거면 말을 안 하지. 아유, 그러니까. 아니, 요새 밤낮 다른 여자랑 눈 맞아서 돌아다닌다며? 할마씨도 알고 있더구만. 은근히 영감이랑 할마씨가 인정했나 봐. 그럼 사모만 모르는 거? 아니 어떻게 그래? 평생 몸 바쳐서 일했는데 공은 안 주고 부려만 먹고 버림받는 거야 그럼? 누가 아니래. 아마 그렇겠지 뭐. 나중엔 아무것도 없이 쫓겨날 거라니까. 아주 노랭 영감이랑 할맛이. 그리고 아들까지 똑같아. 그리고 나중에 남자 하나 물어다가 아마 엮어서 쫓아낼 거래지? 나 진짜 할 맛이 얘기 듣고 놀라가지고. 세상에 비밀이 어디 있다고? 와, 진짜 너무한다. 아니, 어쩜 그러냐? 사모만 불쌍하지 참. 애 하나 보고 사는 건데 그렇게 남자였고 쫓아내면 애를 보여주겠어? 직원들의 말은 이러했어요. 남편이 저 몰래 만나고 있는 여자가 있고 공공연하게 저만 모르고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다. 심지어 시부모님들도 알고 계신다였죠. 아마도 제가 쫓겨날 거라며 평생 염전 노예처럼 일만 하다가 쫓겨날 것 같다 불쌍하다 그런 내용. 그리고 웬 남자 하나를 엮고 저와 같이 내보내겠다고 하는 내용까지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동안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었는데 제 뒤통수 칠 생각만 하고 있었다는 것이요. 26살에 시집와서 40이 될 때까지 임신하고 딱 10일 쉰 거 외에는 제 몸 다 바쳐 일했건만 돌아오는 건 버림받는 거라뇨.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기가 막히고요. 처음엔 이가 덜덜 떨릴 정도로 사지가 떨렸어요. 진짜 바람 피운 게 맞는다고 생각하니 어이가 없었죠. 내가 너무 믿었구나. 그동안의 숱한 증거들을 흘렸는데 왜 그냥 넘어갔을까 기가 막히더군요. 근데 역으로 바꿔보니 대박이더라고요. 그동안 가스라이팅을 하도 당해 이제 이것조차 잘못된지 모르고 살았는데 이걸 제대로 이용하여 너네 코를 납작하게 해주마라는 계획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저에겐 대박 같았네요. 그렇게 전 직원들을 포섭하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일할 때 평판이 좋았던 저라서 직원들이 많이 도와주었죠. 다 알아요. 대충 내용. 두 분 하시는 얘기 들었어요. 야근하는 날. 뭐 충격이긴 한데 애초에 기대도 없던 사람들이라 오히려 이 기회로 엿이라도 먹이려고 해요. 제가 뒤통수 당하기 전에 제가 먼저 치려고요. 여러분들이 저 도와주셨다는 건 비밀로 할게요. 아이고 사모님 죄송해요. 저희가 진작에 미리 말을 해드렸어야 했는데 뻔히 고생하는 거 알면서도 쉽게 나서지 않았네요.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죠. 쉽지 않으셨을 거라는 거 알아요. 일단 남편의 외도 증거 먼저 잡을 거예요. 그리고 시부모님이
그동안 여기 세금 장부 조작한 거랑 제 임금 체불한 거 싹 다 가지고 가서 고소할 거예요. 전 오히려 좋게 생각하고 있으니 제 걱정은 안 해주셔도 돼요. 뭔가 마음이 헛헛하면서 가벼웠어요. 14년 종살이가 이렇게 끝날 줄이야. 남편이 가벼운 사람이어도 믿고 한편으론 아이 아빠로 믿음이 있었는데 이렇게 내 뒤통수 칠 생각만 하였다는 게 너무 큰 충격과 배신이었죠. 하지만 모든 걸 알고서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일단 외도 현장부터 잡았습니다. 직원들이 항상 일정한 시간에 일을 하지 않고 남편이 자리 비우는 시간을 알려줬기 때문에 그날 제가 뒤를 캘 수 있었어요. 역시나 뒤를 캐보니 아주 젊고 예쁜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어요. 오빠, 언제 이혼하는 거야? 곧 한다면서. 어머님도 나 싹싹하다고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던데. 진짜 그거 다 오빠 거 되는 거야? 아, 당연하지. 아들이 나 하나라. 엄마 아빠께 다 내 거지 뭐. 아직 기회 엿보고 있어. 남자 하나 붙여서 쫓아내야지. 그래야 애 핑계도 못 댈 거 아니야. 어차피 아들이야 우리 엄마 아빠가 키워주실 거고. 너랑 나랑은 꽃길만 걸으면 돼. 걱정 마. 이왕이면 아들도 줘버리지 그래? 우리끼리 새로 낳으면 되지 않아? 볼 때마다 불편할 것 같은데 남의 애잖아. 안 돼요 그럼. 너 애 핑계로 우리 재산 슬쩍 뜯어가려고 이리저리 기웃거릴 수도 있다고 해 엄마가. 아주 싹을 잘라야 돼.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카페에서 저런 얘기를 하고 있다니 두 문애들의 대화를 녹음하고 사진을 찍었어요. 카페를 갔다가 방도 잡아 들어가더군요. 매주 금요일 이 시간만 되면 저만 모르게 밖에 나가 이짓거리를 했었을 생각을 하니 너무 화가 났어요. 더 큰 복수를 위해 참았죠. 그리고 전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갔습니다. 그동안 임금체불 내역들, 시부모님의 가계장부, 그리고 남편의 외도, 제 말을 들은 변호사님은 한참을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어떻게 14년을 참고 살았냐고 말했죠. 당연한 줄만 알았습니다. 처음엔 잘못된 건 알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도 그 집에 스며들었기 때문이죠. 14년 중 딱 10일을 쉬고 일했는데 제 손에 주어진 돈은 단 한 푼도 없었어요. 모든 돈 관리를 시부모님이 하셨기 때문이죠. 변호사님은 이혼 소송 및 재산 분할, 그리고 그동안의 임금 체불에 대해서도 모두 다 보상받을 수 있다고 저에게 용기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혼을 한다면 친권, 양육권 또한 저에게 넘어올 확률도 높다고 말했죠. 전 변호사님의 말에 삶의 희망을 얻었어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댁과 싸울 준비를 했죠. 아니 너 뭐 하는 거냐? 오늘 하루 종일 어디 돌아다니길래 일도 내팽개치고 집에 밥도 안 해놓고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뭐라고요? 지금 저보고 정신이 있냐고 했어요? 그럼 어머니는 정신이 어디 가셨길래 애 아빠 바람 피우는 꼴을 눈 감아 주셨는데요? 어머머머, 얘 뭐라니? 지금 너 약 먹었냐? 무슨 헛소리를 이렇게 진지하게 하니? 바람이라니? 용이야범이 무슨 바람이야? 다 알아요. 지금 바람나고 어머님 저한테 남자 붙이려고 한 사실도요. 이게 언제까지 비밀이 될 줄 알았어요? 뭐? 아니 얘가 오늘 뭘 잘못 먹었나? 너 꿈꿨니? 왜 이래 정말? 난 네가 도통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럼 법으로 얘기할게요. 제가 어머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26에 시집 와서 지금 40이 다 되도록 어머님 아버님 하라는 대로 일만 했어요. 아들 낳고 제가 뭘 사치를 했나요? 아니면 돈을 빼돌렸나요? 제가 뭐가 부족해서
이런 배신을 당해야 하나요? 그래, 솔직히 말해서 까놓고 너 볼 거 뭐가 있니? 뭐 가게에서 일하는 거? 그거 당연히 할 일이고 아들 낳은 것도 뭐 너 혼자만 아들 낳았냐? 재민이가 만나고 있는 애는 누구네 집 딸인 줄 알아? 우리 재민이 그 집에 장가 가면 이 점포들이 뭐야? 더 큰 걸 손에 넣을 수 있는데 안 그래? 너 이 집에서 고생한 거 다 알지만 그냥 물러나 죽어라. 이왕 알게 된 거 그냥 조용히 나가. 미쳤어요? 몸만 나가게? 내가 이 집에서 개고생한 게 14년이야. 바람도 모자라서 날 매도하려고 했는데 이걸 내가 가만히 넘어갈 것 같아? 용의는 당연하고 내가 개고생한 거 다 챙길 거니까 두고 봐. 이대로 절대 못 넘어가니까 두고 보라고. 전 시어머니에게 선전포고를 하고 집에 있는 모든 짐을 바리바리 쌌습니다. 그리고 아들만 챙겨 집을 나왔죠. 당장 갈 데가 없어 친정으로 가 집을 알아보고 이혼 준비와 재산 분할, 그리고 임금 체불에 대한 소송, 상간녀 소송을 걸었어요. 이걸 보내자마자 남편 측은 난리가 났어요. 생각보다 재산이 많았던 남편이었기에 저에게 분할해줄 재산은 어마어마했죠. 길길이 날뛰고 집에 찾아왔어요. 너 미쳤냐? 지금 내 뒤통수를 이렇게 쳐? 얌전한 고양이 부뚜막에 올라간다더니 안 그런 척하면서 지금까지 이럴 계획이었던 거야? 너나 잘해. 네가 지금 계획한 건 뭐고? 멀쩡한 나 불륜녀 만들어서 쫓아낼 계획은 뒤통수 아니고? 너랑은 이제 할 얘기 없어. 법정에서 해. 아이, 이걸 진짜? 그냥 조용히 물러나. 용이 데리고 가게 해줄 테니까. 돈은 포기해. 그러면 깨끗이 이혼하고 끝내자. 인간 말종 같은 놈. 애보다 돈이 더 중요하지 너는? 평생 지 엄마 품에 숨어서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바보 천치 같은 놈. 너를 믿고 결혼하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미쳤지. 지난 일 후회하면 뭐 하겠냐마는. 이대로는 억울해서 못 끝내. 너 탈탈 베껴먹고 끝낼 거야. 이 말을 남기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역시나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모든 재판에서 승소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재산을 분할받았죠. 욕심 없이 자식 하나 보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창고에서 나눈 직원들의 대화를 엿들은 이후에 이렇게 홀로서기를 할 수 있었어요. 참으로 어리석게 살았다고도 생각합니다. 그저 시어머니 말이 법인 줄 알고 살았으니까요. 아마 남편의 외도가 아니었다면 전 아직도 그 고생하며 살았을 것 같은데 오히려 고마워해야 하나 합니다. 지금은 아들을 데려와 살고 있어요. 재산 분할이 꽤 많이 되었기 때문에 아쉽지 않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이야말로 대박이 아닐까 해요. 그때는 몸도 고단하고 마음도 참 고단했거든요. 아들만 잘 클 수 있다면 미덕으로 여기고 살려고 했으나 얼마나 어리석었던 일이었는지 새삼 깨달아요. 세상에 이렇게 행복한 일상이 소소하게 많이 있는 것도 놀랍고요. 지난 14년 동안 하지 못했던 문화생활도 즐기고 있고 제가 하고 싶었던 제빵 과정도 배우고 있습니다. 이 과정이 끝나면 조그맣게 제과점을 하나 해볼까 하거든요.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 제 친구들도 요즘 시대에 놀랍다고 하지만 이혼이 흠도 아니고 이젠 모든 걸 훌훌 털고 제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후회되는 과거가 있으신가요? 과거는 있고 새천년 새 출발 한번 해보세요.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10년 차에 다시 자유를 찾게 된 40대 직장인입니다. 나름 결혼 생활을 잘 해내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정작 결혼 생활의 실체를 알고 나니 참 허무하기도 합니다. 남편과는 첫 직장 회사 동기였습니다. 어릴 적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저는 아빠가 혼자 양육을 하셨어요.
친인척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아빠는 도움을 받고 저를 키우기도 어려웠고 남자인 아빠가 여자인 저를 케어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빠는 제가 엄마가 안 계시다는 티가 나지 않을 정도로 곱고 소중하게 키워주셨습니다. 처음 남편이 저를 봤을 때에도 엄마 아빠의 사랑을 듬뿍 받은 외동딸이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주변에도 말을 하지 않았으면 아빠 혼자 키우는 아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정도였죠. 남편은 저와 반대로 시부모님과 누나들의 사랑을 독차지한 외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혼이 수월하진 않을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예상 밖으로 시댁에서는 저희의 결혼을 반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결혼을 할 때 저를 안쓰러워하고 반겨하셨죠. 안녕하세요. 지호 씨랑 만나고 있는 한지연이라고 합니다. 아유, 반가워요. 나는 지호 엄마예요. 지호가 결혼하고 싶다고 했던 여자가 그쪽이군요. 지호한테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혹시 우리 집이 외아들이라 좀 신경 쓰일 것 같아서 미리 말해두지만 우리는 아들이라고 감싸돌고 그러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얘네 누나들도 드센 편도 아니고. 맞아. 나는 그냥 막내라서 그런 거지. 남자 여자 그런 거 없어 우리 집은. 그리고 아버지만 계시다는 이야기도 다 들었어요. 혹시라도 신경 많이 쓸까 봐 내가 알고 있다는 거 말해주려고. 우리는 그런 것도 다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아, 감사합니다. 사실 조금 걱정했거든요. 에휴,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정말 신경 하나도 안 쓰고 있어요. 결혼한다고 하니 말은 좀 편하게 해도 되겠죠? 네, 어머님 편하게 말씀하세요. 지호가 빨리 결혼을 하고 싶다고 해서 날짜는 두 사람이 편한 날짜로 잡으면 될 것 같고 집은 지호가 사는 곳으로 그대로 들어와 살아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니? 우리는 예물, 예단 이런 건 생략해도 괜찮은데 사돈댁은 어떠실지 모르니까 한번 이 부분도 이야기를 나눠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시댁에서는 오히려 쿨하게 결혼을 허락하셨고 허례허식 없이 결혼식을 치르자며 예물이나 예단도 모두 생략하자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남편의 누나들이 시집을 간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상 개혼이라 원하시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런 것도 없이 편하게 해주셔서 시집 잘 가는구나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부분들이 많았어요. 결혼이 끝나고 첫 명절날 시모는 가족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당황스러운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어요. 엄마는 이제 좋겠네. 외동딸 그 많은 재산 물려받는다며. 그러면 다 지호 거 아니야? 그럼 엄마도 호강할 테고. 예, 무슨 내가 호강하니? 지호가 편하게 사는 거지 뭐. 네?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건지. 아, 아무것도 아니야. 올케 아버지 사업 크게 하시더라. 결혼식에 오신 분들이 다 놀라더라고. 어떻게 저 사장님 자녀분이랑 결혼을 하게 되었냐면서 다 이야기를 하길래 그냥 좀 알게 되었어. 아, 아니에요. 그냥 작게 사업하시는 건데. 에이, 그게 어떻게 작게 사업하는 거야? 거기 그 동네 사람들은 지역 유지라고 다 아시던데? 우리 지호 벅 터졌네, 정말. 에이, 누나는 무슨? 아직 내가 받은 것도 아닌데. 그래도 하나뿐인 딸한테 재산은 오겠지? 그때 당시 나눈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지 정말 난감했어요. 남편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친정 재산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시댁 식구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것을 듣게 되니
정말 당황스러웠답니다. 명절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남편에게 당황스러움을 표현하니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까 형님이랑 어머님 하시는 얘기 듣고 나 정말 깜짝 놀랐어. 어떻게 아신 거지? 에이, 아까 얘기했잖아. 결혼식 날 다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다고. 그냥 그렇게 한 거지. 자세한 건 잘 모를 거야. 결혼해서 첫 명절이라 누나가 분위기 좀 풀어주려고 농담한 거지 뭐. 그러신 거겠지? 혹시나 해서 말하는 건데 우리 집 재산 별로 없어. 그리고 있어도 아빠가 다 쓰시고 가실 거야. 그러시라고 했고. 알겠어. 누가 뭐래? 아버님 다 쓰시고 가셔야지. 나도 별 생각 없어. 남편은 아무렇지 않은 듯 얘기를 했지만 사실 저는 너무나 신경이 쓰였어요. 그동안 아빠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사람들도 정말 많았고 그래서 결혼에 신중했었는데 이렇게 결혼을 하자마자 다 알게 되었다는 사실에 너무나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렇지만 결혼식 전까지는 이런 것들을 다 모르고 계신 상태에서 저를 허락해 주신 것이라서 남편 말대로 분위기를 풀어주려고 그랬나 보다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그 후에도 친정 아빠 재산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언급이 되기도 했어요. 마치 지나가는 듯 쓱 흘리는 이야기였지만 저는 찝찝함을 지울 수 없었죠. 시댁 식구들이 모이는 날이면 어김없이 이야기를 꺼내시더라고요. 그래. 사돈 어른은 잘 지내시니? 혼자 계시니까 적적하시겠다. 그렇겠다. 하나밖에 없는 딸이니까 올케가 잘 챙겨야 되겠네. 네, 자주 찾아뵙고 있어요. 아니, 근데 딸도 시집 갔고, 그러니 새장가 드시려고 연애하시는 거 아니셔? 아유, 그렇게 되면 또 복잡한데? 네? 어떤 게 복잡해요? 아니, 그렇게 되면 나중에 재산도 새엄마랑 나눠야 되고, 새엄마가 혹시라도 아이라도 낳게 되면 또 그걸 나눠야 되고 복잡하지. 아, 그건 아빠가 결정하시는 거라서 제가 할 말은 없죠. 예. 그래도 그런 건 딱 잘라서 얘기를 해야지. 새엄마 모시기 싫다고 해야 되는 거야. 네? 아, 그래도 아빠가 외롭고 새로운 분 만나고 싶으시면 그렇게 하시는 거죠. 아휴, 얘가 아직 어리니까 뭘 모르네. 그런 사람들은 다 아빠 재산 노리고 결혼하는 거지. 아빠는 외로우시니까 홀딱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 전 아빠가 그런 분은 안 만나실 거라 생각해요. 아니 뭐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그 재산 다 우리 며느리가 받으면 참 좋겠네. 항상 시댁 식구들이 모일 때면 아빠의 안부를 묻는 척 하면서 재산 이야기를 하곤 했어요. 그런 시모와 신우의 이야기에 황당함을 느꼈지만 사실 처음에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나 싶기도 했죠. 어차피 아빠의 재산을 받을 생각도 없었고 아직 아빠도 젊으시기 때문에 아주 먼 미래의 얘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어요. 소소한 일들이 많았지만 그럭저럭 결혼 8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게 되었죠. 평생을 고생만 하시던 아빠를 위해서 건강검진을 진행했는데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빠가 암 말기라는 사실이었어요. 진행 속도가 빠르고 전이가 이곳저곳 많이 되어서 상황은 급속도로 나빠졌어요. 이미 손을 쓰지 못할 정도로 심한 부분도 있어서 암담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빠의 소식을 듣고 나서 시댁에서는 매우 안타까워 하시면서도 뭔가 기대를 하시는 눈치였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라니? 사돈 어른은 좀 어떠셔? 많이 안 좋으신 거니?
네, 수술하면서 어느 정도 떼어나긴 했는데 이미 여러 곳에 전이가 되고 상황도 좋지 않아서요. 우선 항암을 받으면서 경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하네요. 아이고, 얼마나 속상하니? 많이 안 좋으시다고 하니? 사업은 어떻게 하시기로 하셨어? 아마 일은 이제 정리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나아지신다고 해도 더 이상 사업을 운영하시기는 어려우시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에휴, 그렇구나. 아버지 곁에서 잘 챙겨드려야 되겠네. 아휴, 그리고 아버지가 무슨 얘기는 더 안 하시니? 네? 무슨 이야기요? 아니, 무슨 사업을 어떻게 정리하겠다느니? 원래 어른들은 아프면 주변 정리 먼저 하거든. 혹시나 해서. 아, 아버지 재산이요? 아니, 뭐, 꼭 재산이라기보다는 그래도 살아계실 때 좀 정리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어머님, 아직 저희 아빠 괜찮으세요? 아유, 그래. 그냥 걱정돼서 하는 소리야. 시어머님의 말에 저는 서운함이 느껴졌지만 단순히 눈치 없이 하시는 말씀이라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는 평생 사업을 하셨고 생각보다 사업도 잘 되셨습니다. 동네에서도 잘 사는 집으로 소문이 날 정도였죠. 아무래도 남자 혼자 아이를 키우다 보니 주변에서도 혼처를 소개해 주겠다며 여러 번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빠는 제가 클 때까지는 재혼 생각은 전혀 없다며 다 잘라내셨죠. 제가 결혼을 하고 난 후에도 아빠는 다른 분은 만나지 않으셨어요.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아빠의 재산을 물려받을 사람은 저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 사실은 시댁 식구들도 모두 알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마 당연히 재산이 아들에게 갈 것이라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대놓고 물어보신 것은 아니지만 마치 아빠가 얼른 돌아가시기만을 바라는 눈치였습니다. 옳게. 아버지 좀 어떠셔? 전에 많이 힘드시다고 한 거 아니었어? 네? 아, 요즘 그래도 많이 좋아지셨어요. 새로 쓰는 약이 좀 잘 듣는 것 같아요. 아, 그래? 아유, 그렇구나. 난 또 저번에 너무 심각하게 얘기를 하길래 오늘 내일 하시는 줄 알았지. 그러게요. 그때는 정말 상황이 나쁘셨는데 이렇게 좋아지시니 전 너무 다행이죠. 아이고, 뭐가 다행이야? 어른은 아프면 자식들이 다 고생이다. 봐라, 너도 힘들고 우리 지우도 힘들잖니? 지호 씨는 병간호도 안 하고 있고 그냥 제가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병간호 안 해도 힘들지. 걱정하는 게 얼마나 정신적으로 힘든데. 어쨌든 아버님 괜찮아지신다니 다행이구나. 아빠가 치료를 받으시면서 좀 괜찮아졌다고 하면 시댁 식구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반면에 아빠의 상황이 나빠졌다고 하면 서둘러서 장례 준비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호들갑을 떠시기도 했죠. 그래, 요즘은 아버지 어떠시니? 아, 요즘 상황이 많이 안 좋으셔서요. 어제는 산소호흡기도 끼셔야 되셔가지고. 아이고 저런, 그래? 아유, 이제 좀 준비를 해야 하는 거 아니니? 장례도 미리 준비해야 당일에 당황스럽지 않지. 네? 아니요, 어머님. 장례는 나중에 준비해도 괜찮아요. 아니다. 원래 이런 건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하는 거야. 그런 거 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그건 다 알아서 해줄 테니. 아,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밖에 없는 가족인 아빠가 좀 더 건강하게 제 곁에 있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아빠의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게 되었고, 결국 1년여의 투병 끝에 아빠는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왔고, 오시는 분들 대부분은 매우 슬퍼하셨어요. 그렇지만 시댁 식구들은 슬퍼하기는커녕 다른 것에 더 관심이 있는 듯 했어요. 장례가 진행되면서 슬픔에 빠져 정신이 없었던 저에게 시댁 식구들은 혹시나 아빠가 사회의 재산을 환원한다는 유언을 한 것은 아닌지 확인하기 바빴습니다. 예, 지연아, 좀 괜찮니? 여기 와서 쉬어라. 원래 장례가 힘들고 그런 거야. 네, 감사합니다, 어머님. 그래도 장례 진행 옆에서 도와주셔서 좀 수월하네요. 그래, 아버지 잘 보내드리고 정리도 슬슬 해야지. 시간 지나면 더 정신없으니까 지금부터 하나씩 정리해두는 게 좋아. 정리요? 어떤 거요? 아니, 아버지 유언장이나 이런 건 안 남기셨니? 유언장이 있으면 그거에 따라서 재산이나 이런 것도 다 정리해야 하니까. 아, 아니요. 유언장은 따로 준비하진 않으신 것 같은데요. 아니, 그 전에 하신 말 같은 것도 없으셨어? 뭐 재산을 환원한다든지 이런 이야기나 아니면 채무가 있다든지 이런 거 말이야. 그런 이야기는 전혀 없으셨어요. 그지? 그래. 하나밖에 없는 딸한테 다 주셨겠지. 그래, 알겠다. 그럼 장례 끝나고 정리하는 거 내가 도와줄게. 시댁 식구들은 유언이 따로 남겨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더욱 반가워했습니다. 저는 장례가 다 끝나기도 전에 이런 얘기를 하는 모습에 모든 정이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저는 남편에게 이런 속상함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오히려 제가 이상하다고 했죠. 사실 장례식장에서 시누이며 시어머니며 다 아빠 유언에만 관심이 있더라고. 슬퍼하는 모습도 없으시고 집은 어떻게 할 거냐고도 하고. 뭐 궁금할 수 있지. 거기다가 당신이 어떻게 처분할지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유언 있으면 그거대로 해야 하니까 그런 거지 뭐. 그래도 아직 아빠 보내드리지도 못했는데 벌써부터 재산 얘기를 하니까 좀 그렇더라고. 당신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엄마는 당신 걱정돼서 한 얘기일 텐데. 뭔가 우리 가족들이 당신 유산에만 관심이 있다고 하는 것 같네. 없는 말은 아니지 않아? 장례식에 오신 분들 중에서 내가 어느 정도 유산을 받는지 그런 거 물어보는 사람도 없었어. 당신 진짜 너무 예민해. 엄마는 전에 유산 때문에 복잡했던 일도 있어서 더 신경 쓰시는 거야. 어떻게 신경 써주는 사람의 선의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어? 그냥 이번 일은 당신이 아버님 보내고 예민해져서 그런 거라고 생각할게. 그리고 유산 좀 받으면 어때서? 솔직히 우리들 벌이로는 부족하니까. 손뜻 아이도 못 낳고 있는 거 아니야? 엄마도 그거 알아서 더 신경 쓰시는 거고. 그 유산 받으면 우리 엄마가 편해지는 거야? 그런 거 아니잖아. 근데 왜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정말 내가 더 서운하다. 남편은 저에게 오히려 서운함을 얘기했습니다. 물론 제가 아빠에게서 모든 재산을 받게 되면 조금 더 여유로울 순 있었죠. 결혼을 할 때도 양가 도움 없이 결혼을 했고 지금까지 맞벌이를 하고 있었고 아이를 갖는 것은 꿈도 꾸지 못했었죠. 그렇지만 남편의 이런 얘기는 결혼 전 약속했던 양가 도움 없이 우리끼리 살아가겠다는 약속을 어기는 것이라 저도 실망을 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제가 알고 있는 아빠의 재산에 대한 정리를 하기로 했죠. 알고 있는 거라곤 아빠가 운영하고 있었던 사업체 땅이었어요. 사업 관련된 채무는
이미 아빠가 투병을 하시면서 정리를 하셨고 부동산에 대한 것은 미처 처분을 하지 않으셨던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몰랐지만 저 대신에 남편이 알아본 바로는 현재 땅의 가치가 118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저에게 그 땅에서 자신도 사업을 시작하고 싶다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당신 아버님 운영하셨던 사업체 땅 있지? 그거 118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 당신 그거 받게 되면 내가 거기 운영해도 될까? 갑자기? 당신 사업도 안 해봤는데 괜찮겠어? 안 그래도 회사 사정도 나빠지고 언제 잘릴지도 모르는데 뭐라도 해봐야지. 당신도 사실 아버님 보내고 힘들잖아. 바로 일하려고 하면 힘들 텐데 내가 사업 운영하면서 돈 벌 테니까 당신은 좀 마음도 달래고 쉬어. 그렇게까지 생각했어? 그러게. 나도 아빠 보내고 나서 마음이 참 정리가 안 되네. 근데 사업은 어떻게 하려고? 시설은 다 갖추어져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다 생각해. 근데 당신 명의로 있으면 사업장 관리 이런 게 좀 힘드니까 명의 변경하면서 나도 올려주면 안 되나? 아니면 내 명의로 올려도 상관없고. 명의를 당신으로? 사업하는데 굳이 그렇게 해야 하나? 아유, 그럼. 원래 그렇게 해야 좀 안정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서류 처리하는 것도 그렇고 사업장 운영하는 곳이 다른 사람 명의면 필요한 서류도 준비해야 하니까 아무래도 복잡할 수도 있지. 그래? 그래, 우선 내가 지금 정신이 없으니까 나중에 얘기하자. 남편은 사업을 운영하면서 복잡한 서류 대신 자신의 명의로 부동산을 두면 중간 과정이 복잡하지 않을 거란 얘기를 했어요. 저는 장례를 끝낸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사실 정신이 없어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 시댁 식구들과 함께 밥을 먹게 되는 자리에 참석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 시댁의 태도가 확 바뀌어 있다는 게 느껴졌죠. 예, 넌 앉지 말고 가서 반찬 좀 더 덜어와라. 네, 어머님. 더 필요하신 건 없으세요? 그리고 거기 싱크대 안에 있는 것 좀 미리 좀 씻어둬. 먹는 그릇들 다 거기 가면 나중에 씻기 힘들지 않니? 네, 어머님 근데 저도 저녁 좀 먹을게요. 아유, 넌 좀 이따 먹고 우선 저것들 좀 먼저 해. 올케, 여기 음식들도 좀 식었다. 가지고 가서 데워줘. 아이고, 우리 아들. 얼른 고기 먹어. 이거 내가 툭불로 고르고 골라서 사온 거야. 우리 아들 잘 먹어야 더 잘 벌지. 그래, 역시나 난 너 이럴 줄 알았다니까. 내가 말했지, 엄마? 다 내 덕이야. 아유, 그래. 아주 먼 얘기라고 생각했는데 벌써 억대 부자가 되다니. 아유, 사람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든 되네. 그게 무슨 소리세요? 뭐야? 올케, 왜 모른 척해? 거기 올케 아빠 운영하던 사업체 땅, 우리 지우한테 줬잖아. 네? 주다니요? 시댁 식구들은 저의 황당한 표정을 보면서 비웃기 시작했어요. 알고 보니 죽은 아빠가 남겼던 118억 원 가치의 부동산을 남편은 제 인감을 가지고 명의 변경을 신청했던 것이었습니다.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바로 명의가 변경될 것이란 것이 결정되고 나서부터는 시댁 식구들의 태도가 싹 바뀌었던 것이었습니다. 당신, 이게 무슨 말이야? 갑자기 명의를 변경하다니. 그때 당신이 동의한 거 아니었어? 아, 왜 이제 와서 딴소리야? 그래, 너 이제 와서 왜 딴소리 하니?
지금 생각해보니 아깝니?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는 변경에 동의한 적도 없었고, 같이 가서 변경한 적도 없어요. 아, 뭔 소리야? 그때 당신한테 얘기를 하니까 알겠다고 했잖아. 그래 놓고서는 왜 딴소리해? 알겠다고 한 적 없어. 그냥 당신이 한 소리에 그래라고 한 거고, 나중에 얘기하자고 했잖아. 거기다가 내 인감은 어떻게 가지고 갔어? 우리가 남도 아니고 인감이 어디 있는지를 모를 수가 있어? 예,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이제 와서 딴소리 하는 거니? 아니 그래서 네 남편이 그 땅 가졌다고 지금 화내는 거야? 참 잘났다 진짜. 아니, 어머님. 이건 제가 황당한 일 아닌가요? 뭐가 황당하다는 거야? 얘가 너한테 말을 안 했던 것도 아니고. 아니요. 제가 동의한 적이 없는 거라서요. 너 진짜 뭐 하는 거야? 당장 나가! 제가 화를 내자 시댁 식구들은 저에게 더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한다면서 폭설이 내리던 그날 저를 맨발로 내쫓았습니다. 그 후로 남편은 집으로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에게 실망했다며 이혼 신청 서류만 보내왔죠. 저는 남편과 다시 대화를 해보려고 했지만 남편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살던 집으로 들어가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짐을 옮기던 날 누군가가 벨을 눌렀습니다. 밖을 보니 한 남성이 박스 하나를 들고 있더라고요. 한지연 씨 되시죠? 배달된 물건이 있어서 왔습니다. 네? 여기로 저한테 배달된 물건이 있다고요? 네, 한승주 사장님께서 보내신 물건입니다. 밖에 나가보니 아빠의 유품이라며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저는 누군가가 아빠의 이름으로 퀵 서비스를 보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받아 열어보니 아빠가 작성을 한 유언장이 있었어요. 그 안에는 아빠의 재산 목록들이 있었고 편지도 있었죠. 알고 보니 유품을 배달해온 퀵서비스맨은 퀵서비스가 아닌 변호사였습니다. 제가 놀라서 서 있자 변호사는 저에게 바로 설명을 해 주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사장님께서 고용하신 변호사입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장도 남겨두셨고, 이렇게 따님이 집에 오면 전달해달라는 물건도 제가 받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궁금하신 내용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들어가 설명해 드려도 될까요? 아, 네. 근데 언제 저희 아빠가 이런 걸 남겨두신 거죠? 장례 끝난 지 꽤 지났는데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아, 그게 아버님께서 시댁 식구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시고는 바로 작성하셨습니다. 네? 저희 시댁 식구들이요? 네, 그때 한번 병문안을 오셨던 적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우연히 시댁 식구들이 통화하는 걸 듣게 되었는데, 뭐 사장님께서 돌아가시고 나면 유산을 다 따님 남편분이 받으실 거라는 말을 하셨나 보더라고요. 그걸 듣고 나서는 바로 준비를 해야 되겠다고 저에게 연락을 해 오셨습니다. 아, 그런 일이 있었나요? 저는 전혀 몰랐네요. 사장님께서는 아마 따님께서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류도 준비를 해 두셨고, 저도 나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선 사장님 소유의 부동산이 명의 변경 신청이 되었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먼저 대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빠는 돌아가시기 전에 시댁 식구들의 욕심을 아시고서는 이러한 상황이 올 것이라 어느 정도 예상을 한 듯 했어요. 아빠의 성구안에 다시 한번 놀랐죠. 저는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서 다시 재산을 찾고자 이리저리 발로 뛰며 서류들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명의 변경을 한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였죠.
아버지의 유언장에는 해당 부동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작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유산을 받을 것이 아니었던 것이었죠. 또한 남편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여 인감을 사용하도록 동의한 것은 아니라는 것도 증거를 확보를 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저는 남편에게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청구 내용은 시댁의 부당대우였고 위자료로 2천만 원을 청구하였으며 재산 분할을 요구하였습니다. 당연히 소식이 들려오자 남편은 저에게 연락을 해왔어요. 그동안 한 번도 연락도 없다가 결국 이렇게 연락이 오네? 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명의 변경 취소라니? 이게 무슨 소리고? 거기다가 나한테 위자료를 청구한다고? 무슨 이유로? 당신 지금까지 한 행동 유책 사유인 건 알고 있어? 시댁에서 나한테 한 부당대우에 대해서 당신은 오히려 동조하고 나를 사지로 몰았잖아. 이거 다 이혼 사유에 해당되고 그러니 위자료 나한테 지불해야지. 거기다가 우리한테 있는 재산은 당신뿐만 아니라 나도 같이 모은 거잖아. 당신이랑 나랑 월급이 차이 나는 것도 아니고 그 재산 중에 다른 가족들 지분이 있는 것도 아니니 반으로 나눠야지. 뭐? 위자료? 무슨 얼토당토 않는 얘기야? 위자료 받아야 할 건 당신이 아니고 나야. 그때 다 약속한 거 가지고 당신이 꼬투리 잡아서 그 사달이 난 건데 무슨 유책 사유라는 건데? 긴 말할 필요 없고 자세한 건 법원에서 얘기하자고. 나는 변호사 선임했으니까 나한테 이러지 말고 변호사 통해서 얘기해. 남편은 저의 태도에 황당해했지만 저의 복수는 이것으로 끝을 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의 인감을 몰래 가지고 가 사용했다는 것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남편은 인감을 도용한 사실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했죠. 시댁에서는 혹여나 소중한 아들이 형사처분을 받을까 싶어 저에게 전화를 해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너 지금 네 남편 콩밥이라도 먹여야 속 시원하다는 거니? 어디서 배워먹은 짓이야? 어머님, 제가 없는 죄를 묻겠다는 것도 아니고 제 허락도 없이 제 인감을 사용했다면 그에 따른 처분은 받아야죠. 그때 제가 물었을 때 사과라도 했다면 저는 이렇게까지 안 했을 겁니다. 그래, 네가 이렇게 독하니 우리 아들이 너랑 이혼한다고 했겠지? 근데 너 이거 정말 잘못하는 거다.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게 말이나 되니? 은혜요? 어머님이 언제 저한테 은혜를 주셨다고 그러시나요? 오히려 저희 아빠 유산 탐내셨잖아요. 내가 언제 너네 아빠 유산 탐냈니? 말은 바로 해야지. 그리고 유산은 왜 이렇게 된 거야? 유언장 없다고 한 거 아니었어? 갑자기 유언장이 나타나다니. 지금까지 너 우리 속였던 거구나? 속인 적 없습니다. 아빠가 이걸 다 아시고 준비를 하셨나 보네요. 뭐? 너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빨리 고소 취하해. 우리 아들 콩밥 먹기라도 해봐. 내가 너 가만 안 둬.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분은 받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거기다가 절 가만 안 둔다니요? 협박하시는 건가요? 변호사한테 잘 전달하겠습니다. 얘가 진짜? 저는 그동안의 상황을 모두 알고 있었던 아빠가 떠났는데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우셨을까 생각을 하니 마음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아마 아빠도 제가 나중에 좀 더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사업을 정리하시면서 재산을 모두 증여를 해주려고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시댁 식구들에게 뺏길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처리를 해 두신 것 같았습니다. 폭풍 같은 시간들이 흘러가고 결국 저는
아빠가 남겨두신 재산들을 받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시댁 식구들의 부당 대우가 인정이 됨으로써 남편과 헤어지게 되었고 위자료로 2천만 원을 받게 되었죠. 저는 다시 아빠와 둘이 살았던 집으로 홀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겨주었던 아빠의 편지에는 누구보다 사랑하고 소중한 딸이 너무 슬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평생 잊지 않고 사랑했던 엄마 옆으로 가는 거니 이제는 엄마 아빠가 함께 저를 마음속으로 지켜주고 있는 거라 생각하라는 말도 있었죠. 끝까지 행복한 모습만을 보여주고 싶었지만 아빠에게 못난 딸의 결혼 생활을 보여드린 것 같아 너무 죄송했습니다. 그 마음으로 더 독하게 남편과 헤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 후로 남편은 종종 연락이 왔습니다. 잘 지내? 나 다시 일 시작했어. 혹시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무슨 소리야? 그렇게 큰 소리 쳐놓고 내가 다시 당신 만날 거라 생각한 거야? 아니 그건 아니고 그냥 종종 생각이 나더라고. 내가 정말 미쳤었나 봐. 평생 갖지 못했던 돈을 갖는다고 생각하니까 미쳤었어 내가. 아니, 나는 매번 얘기를 했었잖아. 우리는 아빠 재산 가질 일 없을 거라고. 항상 난 얘기를 했었고, 욕심 부리면 안 된다고 분명 얘기를 했었어. 그런데 당신은 역시나 그 욕심 내려놓지 못했었네. 아니야. 지금은 다 내려놓았어. 그러니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될까? 내가 기회를 줘야 하는 이유가 있어? 난 그때 이미 여러 번 기회를 줬던 것 같은데? 당신이랑은 다시 만날 일 없을 거야. 재결합을 바라는 남편에게 저는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뒤로는 다시 연락은 오지 않더라고요. 아빠가 남겨주신 재산은 아직까지는 어떻게 써야 할지 생각도 나지 않네요. 누군가는 유산을 받으면 그만큼 행복할 거라 생각을 하지만 저는 오히려 씁쓸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 재산을 저에게 주려고 지키기 위해 아빠는 아픈 와중에도 마음을 숨기고 저를 위해 준비해 왔다는 걸 안 이상 이걸 제대로 잘 사용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세상에 이제는 저 혼자만 남겨지게 되었지만 엄마와 아빠가 항상 제 마음속에 가까이 계시니 어떤 풍파가 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